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라이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뇌졸중의 위험과 직결된다고 알려진 심방세동을 다룬 신간을 소개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시선으로 읽을 수 있게 이 100가지 질문과 답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바로 의학신간 신방세동 백문백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노태우 원장님과 함께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사실은 네. 아직까지 제가 네. 우리 비욘디에서 그래도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 정도. 네. 원년 멤버시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방송에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또 즐겁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사실 원장님은 저희 비욘디 아주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정말 이 부정맥, 이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이시자 아주 긴 시간 동안 교육에 힘써 오신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환자도 많은 진료도 보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이 가운데 책까지 출간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떤 책인지 직접 한번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제목에 얘기하고 있듯이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심장병 중에서 부정맥 중에 한 가지 부정맥이에요. 근데 이 병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생겨야지만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이런 병이 있었구나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우리가 이제 심장병 하면은 알고 있게 되는 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게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냥 그 병명은 모르더라도 스텐트 하는 병, 용수철 이렇게 하는 병 하면 그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걱정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지금 또 발생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거의 아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는데 심방세동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완전히 환자분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제 무슨 병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과정을 밟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이러는 걸 갖다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실에서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놀라시는 것도 있고 좀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병이라는 게 가령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맹장염 이거면 그냥 수술하십시오. 수술해서 끝나고 소멸돼 없어지는 병, 낫는 병인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중에 나아가지고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마라톤 같은 병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 의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도 그거 좀 이해를 해야지만 내 병이 지금 어떤 병이고 어떤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만 치료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치료도 잘 쫓아가고 그다음에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덜 생길 텐데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병을 딱 듣게 되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그래서 저한테 어느 병원에서 이제 심방세동입니다 하면은 그걸 받아 적어요. 심방세동. 용어 자체를. 적어주는데 적은 걸 보면은 심장세동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명 자체가 워낙 생소하니까 그러니 환자분들이 그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치료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병을 관리하는 게 거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부정맥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러면 이 책은요, 원장님. 네. 질환을 진단받으신 뭐 환우분들, 가족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요? 가장 제가 이제 책을 네. 썼을 때 가장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분들이 누구실까 생각해서 책을 쓴 거는 역시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에요.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좀 어느 과정에 있고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를 아실 텐데 그걸 누구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야 그냥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 또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은 그 뒤에는 또 무슨 상업적인 뭐가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환자분들. 근데 이 병이 심박세동의 병이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고령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에 많이 생기니까 이 분들이 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신 환우분의 가족분들이 예, 이걸 좀 보고선 하면은 그 자신의 가족 아버님이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가 돌봐드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의료진들이에요. 심방세동을 돌봐드리는 의료진들도 심방세동의 병 자체가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추적을 잘 못해요. 의사들도 부정맥 전문하는 의사 아닌다 하면은 이걸 정확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환우분들, 가족분들 또 심방세동 환우분들을 돌봐드리는 의료진들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미리 받아서 좀 봤는데요. 그 아까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맞아요. 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좀 담겨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은요. 글씨가 커요. 종이도 크고 너무 편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책을 제작할 때 쓰는 그 활자의 크기가 있는데 심방세동을 가진 분들은 되게 연세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글씨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활자의 크기도 굉장히 키웠어요. 쉽게 보실 수 있게. 네. 그리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쉬웠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쓰신 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신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잔뜩 담아주셨잖아요. 네. 최신 가이드라인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워낙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 의학자들,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심방세동을 치료했던 그러한 진료 지침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작년 재작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진료 지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 지침을 가지고 그 진료 지침에 입각을 해서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진료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의료진 분들도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떠먹여주는 책이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지 진료 않을까. 지침이라니까 미국과 유럽의 진료 지침이 사실은 책에 한 권씩이에요. 다 읽고 정리해가지고 자신 걸로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문백답이라는 형식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간 알기 쉬운 심전도 시리즈라고 해서 6권의 책을 그렇습니다. 또 출간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랑 또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게 되는 동기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심장학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을 때 심장학이 의학 중에서 좀 어려워요. 가장 그 의학을 배우는 의학도들 또 전공의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심장의학이고 그 중에서도 부정맥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 이 젊은 그 의학도들한테 좀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 강의, 전공의 강의를 아주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기회가 돼서 듣는 학생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학생들 또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게 하자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영상 만드니까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이걸 갖다 책으로들 만들어서 보자 해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밟히는 게 저한테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 이분들도 똑같이 그 병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책도 만들고 영상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한 게 벌써 이제 6권, 7권입니다. 그렇게 또 역사가 깊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예, 요 책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원장님께서 이 심방세동이 무슨 질환인지 그리고 이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슬라이드로 또 간략하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과연 이 책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 심방세동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비욘디를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이란 그 부정맥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걸 심방이라는 건요. 심장의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은 심방, 아랫부분은 심실이에요. 근데 윗부분, 심방에서 세동이라는 게 저게 간을 세자에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우리말 용어로 심방 잔떨림이에요. 심방이든 심실이든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주먹이 쥐었다 폈다 하듯이 이게 눈으로 보여서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세동이라는 거는 수축 이완이 되지 않고 팔을 떠는 거예요. 팔을 떠니까 피가 제대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고요. 이게 이제 심전도 심전도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의사들만 보는 거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위에 거는 정상 일반인의 정상인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의 심전도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한 게 규칙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소리 내서 읽으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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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게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래에 있는 게 심방세동의 심전도예요. 이거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선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고 불규칙하다. 그죠?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딱 보면은 이게 확실히 다르고 정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심장이 저렇게 빨리 뛰고 불규칙하게 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에요. 이게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규칙하게 뛰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또 숨이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잘못하죠. 피곤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이제 이 심방세동이 있으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치매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게 심방세동이 처음에 있을 때는 증상을 많이 느끼는데 시간이 가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전체 심방세동이 한 30% 정도에서는 증상도 없어요. 본인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이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래도 의료진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이상을 느끼지 않으니까 병을 찾지도 않고 이 심방세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무방비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내가 그때 그런 병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이 있냐. 첫 번째 심부전. 심장의 수축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 그 폐에 물이 차는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더 많이 생기는 건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심방이라는 게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피를 쭉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수축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떨게 되니까 피가 왜 고이고 고인 피는 굳거든요. 굳은 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니까 뇌졸중 생겨요. 뇌졸중. 아주 심각해요.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게 이제 치매, 심지어 이제 사망까지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병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방세동이 많다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에서는 벌써 전부터 데이터를 쭉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95년도, 10년도, 2010년도까지 15년에
2배로 증가돼요. 환자 수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와. 지금 보면은 미국 데이터에 의하면 15년에 환자 수가 2배로 늘어나요. 그럼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심장병 하면 제일 느끼는 게 스텐트 하는 병, 네. 협심증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병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줄고 있는 숫자를 보이고 있어요. 2000년에 가장 많이 환자 수가 있다가 그 이후로는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2000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상당히 줄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 병 보세요. 심방세동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머.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작년에 이제 우리가 최신 연구가 있었어요. 한국 부정맥 학회에서 만든 게 있어서 이 팩트 시트를 만든 게 있었는데 심방세동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심방세동 가진 분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돼서 지금 70세가 70세 평균적인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을 이야기할 때 젊은 분에서는 이렇게 치료해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심방세동의 젊은 분의 정의가 뭐냐면 65세 미만이면 젊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심방세동 병이 고령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나이랑 굉장히 밀접한 질환이에요. 네, 나이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심방세동의 연령별로 보면요. 80세 이상의 유병률이 13%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9명 80세 이상인 분이 8명 9명 정도가 모여있다면 그중에 한 분은 꼭 심방세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건강한 분들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고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 있다 그러면 그중에 대개 보면 한 30% 정도는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정말 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고령이 굉장히 흔한 병인데 이제 젊으시니까 네. 주변에 있는 심방세동 있는 분들 별로 못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면 그런 유럽 구미에서는 훨씬 더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건 유럽 심장학회에서 나온 건데 만일 당신이 지금 서양인인데 55세라면 지금 자기가 55세라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여성의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은 3명에 1명꼴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나 그렇습니다. 흔한 질환이었네요. 예. 동양은 좀 덜해요. 하지만 동양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요. 심방세동은 주로 고령군에 발생하는데 이미 많아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미 많다. 이미 많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증가 속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내 주변에 잘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이런 병이 잘 생기느냐? 네. 이걸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이 왜 생기느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분들을 아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이게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고령이에요. 나이가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연세가 질환이다. 드시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고 서양에서도 많고 또 키가 큰 분들이 많아요. 체격이 크면은 심장이 이제 크니까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성도 조금 좀 크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것 건강을 우리 해치고 있는 흡연 애주, 고혈압, 당뇨, 갑상선, 수면무호흡,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들한테서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어떻게 하냐? 이걸 피하는 겁니다. 심방세동의 예방이라는 게 아주 뾰족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을 피하는 게 바로 예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팩트 시트에서 나온 건데 평균 연령 70세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80%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책에서 본 그래서 것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원인을 우리가 100% 밝히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고혈압하고 동반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 고혈압에 틀림없이 심방세동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면에서도 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혈압을 관리하는 게 혈압 관리를 가장 잘하는 게 그렇습니다.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반 질환은 고혈압이다. 고혈압이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건데 심방세동의 위험 요소로서 넘버 1으로 치고 있는 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군요. 그다음에 비만, 흡연, 심장질환, 당뇨병 이런 것들이 역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심방세동을 모르고 잘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총 사망이 거의 2배 정도 증가되고 뇌졸중이 2.5배, 출혈이 생기는 게 2배, 심근경색, 입원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잘 관리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잘 모르고 지내거나 아니면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심방세동에서 가장 그 위협하고 있는 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심부전도 생길 수 있지만 심부전은 그래도 쉽게 잘 관리가 됩니다. 병원 다니게 되면은. 근데 이제 뇌졸중을 한번 생기게 되면은 심장 안에서 발생한 혈전, 커다란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기 때문에 이거는 뇌졸중 중에서도 아주 심한 뇌졸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심한 반신불수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뇌졸중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없는 분에 비해 가지고 대개 4배 내지 5배 정도의 뇌졸중 위험성이 크다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 근데 정말 불행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방세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겨야지만 생긴 이후에 보니까 심방세동 때문에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뇌경색은요, 심방세동을 우리가 진단하고 의사들은 그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한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무기가 있어요. 네. 항응고제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단도 안 받고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도 안 하고 있고 그거 아니야 뇌졸중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불행한 거는 이게 우리 데이터인데 항응고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예방적 목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생겨서 드시는 게 아니라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드시는 건데 어느 몇 달 드시다가 이건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약을 중지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게 전체 4%. 1년에 2만여 명은 항응고제를 드시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원장님 하나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어쨌든 몰라서 진단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 검진에는 네. 뭐 검사가 포함이 네. 안 되어 있고 이걸 좀 놓칠 수 있는 맞아요. 위험들이 그렇죠. 있나요? 우리 그 국가검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 검진은 거기에 심전도가 거의 포함이 돼요. 사실 네네. 심전도 찍는데 그 가격이라는 게 의료보험 수가에서 9,000원인가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가 아닌데 국가검진에 몇 년 전까지 심전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 그러다가 그게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빠졌어요. 또 있던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맥을 연구하는 부정맥 학회에서는 지금 젊은 연령에서는 좋다. 그러면 65세 되면은 그 이후라도 건강검진에다가 심전도를 좀 넣어달라 하고 네.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분에서 조기 진단만 되면은 이분한테서 혈압, 당뇨 조절하고 심방세도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고위험군에서는 뇌졸중 예방하게 되면은 진짜 괜찮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모르니까 자신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뇌졸중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검진할 때 네. 그 국가검진 받을 때 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심전도를 추가하거나 추가할 이렇게 수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신경을 좀 써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연세가 대개 65세 이상에서는 좀 심전도를 찍어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아주 건강하고 그런 분들한테서 꼭 심전도를 매년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국가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최소한 65세 된 분들에서는 꼭 심전도를 찍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뇌경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뇌경색 예방하는 방법은 너무나 뻔해요. 의사들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항응고제 예방 치료를 철저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혈압 조절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건강 관리, 운동하고 그다음 술, 흡연 이거 뭐 뇌경색 위험성을 높이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상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심방세동을 한번 쭉 훑어본 겁니다. 네, 어떤 질환인지. 어떤 건지 아마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그러면 제 책에서 이번 네. 책에서 그러면 노책입니다. 심방세동을 백문백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100개는 왜 100개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책을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소개할 겁니다. 네, 자세히 자랑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그럴까요? 원장님.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세동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아주 명백하게 2024년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 2023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인데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 가이드라인이 거의 통일이 돼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사실 기반이다. 여기에 무슨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치료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문답 형태로 만든 거는 좀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책을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썼던 책입니다. 알기 쉬운 예. 심전도 시리즈. 그렇습니다. 네. 알기 쉬운 심전도 시리즈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6개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예전에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서 제가 쓴 책이 7권이 돼 있고요. 야. 앞에 2권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고 그 다음에 5권, 6권도 역시 심장 부정맥 쪽의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고 가운데 보이는 초록색인가? 이게 무슨 책이죠? 청록색이요. 네, 청록색. 이 책이 전문가들도 물론 보지만 일반인이나 환우분들도 보실 수 있게 쉽게 이해하는 부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는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 워낙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띄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간 책이고 저 가운데 있는 책은 부정맥의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의료 관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찾는다 그러면 그 2가지 책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요 2가지 책, 이 책은 어저께 나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와, 진짜 어저께 나왔고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신간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네. 이 책은 한 3, 4개월 됐고요. 이건 뭐 의료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고요. 와, 근데 3, 4개월 만에 그러면 쓰신 거예요? 워낙 원장님? 책을 준비한 거는 뭐 한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고 나오게 된 시점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됐네요. 네. 아니, 언제 근데 글 쓰는 건 언제 저녁에 하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이 뭐 언제 있으신 거예요? 주말에 많이 합니다. 주말에 하고 밤에 하고 뭐 틈만 생기면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책을 보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런 책이 심방세동 이게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이 책을 쓸 때 혹시 심방세동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도 혹시 이런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심방세동 책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뒤져봤어요. 네. 근데 미국에도 1권인가 2권 딱 있더라고요. 근데 훨씬 이거보다 볼륨이 작고 네. 좀 간단하게 돼 있는 소책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세동과 관련된 책자, 본격적인 책자로서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책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후무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전무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쓸 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 있는 분들이니까 글씨가 크지 않으면 보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글씨도 좀 크게 한 그런 특징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쓰실 때 굉장히 좀 시간이 없는 와중에 쓰시기도 하셨고 힘드셨겠지만 이 결과물이 쭉 나온 걸 보면 되게 뿌듯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얼마나 저도 사실 뭐 처음에 1권, 2권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권 쓰고 2권 쓰고 또 다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쓸 수 있는 용기가 나고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책들이 이거 제 자랑인데. 네, 마음껏 자랑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제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반응을 좀 보시는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네네네. 분야 심장학 베스트셀러에 거의 항상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예, 대여섯 권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와. 예. 그래서 그게 참 보람이에요. 그래도 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한 분들이 뭐 의학도나 아니면 전공의들도 그렇고 또 환우분들도 이거 보고 이것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되죠. 사실은 힘들어요. 책 한 권 쓰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강의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렇죠. 유튜브 영상도 찍고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책을 한 권 이거 쉽지 않은 낸다는 일이에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하여튼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이제 좀 네. 용기가 되는 거예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책이 이제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챕터가 이게 11챕터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11챕터일 거죠. 예, 챕터 11개입니다. 11개 네. 챕터가 이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뭐 책을 갖다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제목을 주로 소개하고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이 네. 들어오기 질문이 네. 이걸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챕터 1이 신방세동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신방세동이 어떠한 병인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심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심장의 전기 어떻게 흘러가냐, 또 신방세동의 부정맥이 도대체 무슨 부정맥이냐, 그다음에 뭐 얼마나 흔하냐, 또 궁금한 게 신방세동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생기는 병이냐, 어린이나 청소년한테는 안 생기는 병이냐, 이거 내가 신방세동이 있는데 혹시 나의 그 아들, 손자, 손녀한테 이 유전성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쓴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 즉 가장 검증되어 있는 소견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이나 청소년에도 신방세동이 생길 수 있을까? 답은 근데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다만 많지 않다. 드물다. 여기 보시면 드물다. 그러면서 뭐 여기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신방세동이 생기면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것과 동일한 치료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좀 다르게 치료한다.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신방세동에 가족력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자손,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혹시 이게 가족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근데 여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계 가족 중에서 신방세동 환자가 있으면은 신방세동 발생 확률이 5.8%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1%. 있긴 있어요. 가족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족력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유전과 관련된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유전이 되는 신방세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언니가 오셨는데 얼마 있다가 동생분이 오셨는데 역시 똑같이 신방세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그 다음에는 남자 동생이 왔는데 역시 신방세동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한 그 가족에서 여러분이 생긴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유전성 경향이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적긴 하지만 없지는 않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제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건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정이 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챕터 2에는 신방세동의 증상과 진단.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주요 증상이 뭐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신방세동의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느냐. 그 응급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방세동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방세동이 진단되는가. 어떤 검사가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워치에서 보면은 신방세동입니다. 이거 하면 신방세동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저건 믿어도 되는 거냐? 이거 좀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다 써놨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스마트워치에서 신방세동이 나오면은 연구 결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은 엉뚱한 그 공을 차게 되는 거죠. 네.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도대체 신방세동에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방세동의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뭐 가슴이 신방세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서 두근거리고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방세동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혈력각적 불안정성이 뭐냐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방세동 맥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너무 과로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럽고 잘못하면 정신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심방이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혈전이 떨어지면 온몸을 돌다가 뭐 장에 있는 혈관을 막기도 하고 콩팥에 있는 혈관을 막기도 하고 팔다리에 있는 혈관을 막기도 하고 이런 그 혈전 색전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일부분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심방세동 진단 어떻게 하냐. 심방세동의 진단은 표준적인 방법은 심전도예요. 심전도. 병원 가서 이제 찍는 심전도. 네네. 근데 심전도가 찍는 기록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짧지 않아요? 짧죠. 네. 얼마나 짧을까요? 5분? 10초입니다. 10초. 예, 심박동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게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10초를 뺀 네. 23시간 59분 50초인가요? 네. 그 시간대에 있는 거는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괜찮으면. 10초의 정상이면. 그래서 이 심방석이라는 병이 처음에는요, 생겼다 말았다 해요. 처음에 발생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지난달에 두근거렸는데, 그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와요. 근데 지난달에 두근거릴 때 너무나 두근거려가지고 막 어지럽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하고 하는데, 심전도 지금 정상이죠. 뭐.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놓치죠. 그래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그 진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심전도는 누워서 그냥 10초 찍는 건데, 네. 웨어러블 패치 심전도라는 거는 3일. 길게는 10일. 거죠? 이렇게까지 찍어요. 이렇게까지 찍는, 이 가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스마트폰도 하잖아요. 스마트폰에 네.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또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 기록 심전 이벤트 모니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그 장치를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네.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두근거리거나 숨차거나 이랬을 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심전도가 찍어서 그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요. 요걸 이제 나중에 보고서는 진단할 수 있는 방. 이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한 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몇 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증상이 있을 때 하니까 좀 의미가 그래서 있겠네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심방세동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궁금하셨던 거 스마트워치에서 심방세동이라고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네. 심방세동이 심방세동이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그 나와 있는 연구에 의하면은 2022년도에 나온 연구에서는 그래도 그거 굉장히 정확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연구 2019년도에 애플 핫 스타디 이제 애플 가지고 한 데에서도 스마트워치 부정맥 발생하는 걸 가지고 심방세동 찾아보니까 그래도 34%에서는 제법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엇갈려요. 100% 믿을만 하다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판독의 정확도의 의문이 크다. 따라서 심방세동 이벤트 이런 데에서 나오면은 심방세동을 의사가 꼭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방세동 아닌 게 기계가 오인을 해가지고 심방세동을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 불안감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마다 찍어가지고서 이제 한참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뭐 심방세동이 뭐 수십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정확도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네요,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와, 시간이 오늘 금방 갑니다. 맞습니다. 네. 빨리 소개할게요. 위험인자와 관련 질환들 이런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챕터 4에는 합병증. 네. 제일 중요한 게 뇌졸중, 뇌졸중, 심부전, 치매, 사망 위험까지 다 있어요. 이게. 뇌졸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졸중이 아무한테나 생기지 않아요. 특히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스코어까지 나와 있는데 가령 뭐 심부전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75세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과거에 뇌졸중에 기왕력이 있거나 혈관질환, 고령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 여기서 2점 이상이면은 뇌졸중이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항응고제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마 심방세동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항고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심방세동 아니라 스텐트 하거나 이래도 항응고제 아니면 항혈소판제 들고 계세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이게. 가령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출혈이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술할 때 그러면 약을 갖다 어떻게 중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꼭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내용을 갖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제 복용 도중에 출혈이 발생하면 즉 뭐 코피가 조금만 난다 아니면 잇몸에 출혈이 난다. 그러면 그건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 하지만 심한 출혈 즉 피를 토하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뭐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건 응급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피가 10분 이상 나온다. 네. 기침이나 구토할 때 피가 나온다. 그다음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몸의 균형을 잘 못 잡겠다. 정신이 혼미해진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게 있고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요. 심방세동 리듬 치료는 건 뭐냐면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건 100%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심방세동이 있지만 꼭 돌리는 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돌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리지 않고 잘 관리해서 하는 게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잘못 전해 듣게 되면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건데 나 꼭 시술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선생님 왜 시술 얘기를 안 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과 누구한테서 시술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항상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보면은 그냥 갑자기 약 한 번 먹으면 또 해결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이런 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의 응급치료. 이 필 인 더 파켓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없는데 어쩌다 심방세동 생겼을 때 꼭 응급실 가지 않고 그 약을 가지고 있다가 약을 한 번 먹으면 그게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적어놨고요. 지금 20분이란 건가요? 20분 남은 건가요? 지금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선생님, 시술은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시술, 도자절제술, 뭐 부작용은 또 뭐가 있느냐? 시술하면 괜찮은 거냐? 그다음에 또 요새 이제 많이 그 궁금 가지고 계신 게 이 펄스장 시술이라는 게 새로운 시술이 개발된 게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막 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와서 물어봐요. 나 이거 하면 어떠냐고. 근데 이거 어떤 경우는 의사들은 이거 처음 전문을 하지 않은 의사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시술인데 환자분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펄스장이 새롭게 뜨는 시술인데 이거 그럼 진짜 좋은 거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넘어가죠. 그다음에 심방세동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요. 시술하고 약도 중요한데 심방세동을 같이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심방세동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거 치료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심방세동을 가지고 평생을 살되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해드리죠. 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방세동과 함께 살아가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심방세동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제 메시지예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고요.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예방접종 해도 되냐.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여행할 때 뭐 주의해야 되느냐. 음식 뭐 특별한 거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고요. 이게 이제 심방세동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께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걸 읽게 되면 상당히 이게 뒤에 또 조금 더 있는데 하여튼 뭐 요것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볼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에요. 심방세동 환자가 의사하고 이제 진찰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잘 설득을 시키고 의사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의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심방세동 가진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잘 관리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가족이나 보호자들. 심방세동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이 있다고 해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있으면 가족이 500만 명이거든요. 400만 명, 500만 명. 이분들이 본인 가족에 특히 이제 아버님이나 아니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어떤 걸 알고 있어야지 되겠느냐. 이런 거 한 번도 얘기된 게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새로운 지식이 쌓이면서 업데이트가 너무 신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부정맥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의사들이면은 업데이트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예, 말씀드렸죠. 미국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는데 책이 한 권씩이에요. 그것도 영어로 된 책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을 해가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언제 어려워요. 봐요? 언제 다 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이런 걸 좀 보고 좀 도움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쓴 책의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많이 한번 있네요. 볼까요? 질문 네. 좀 보죠. 네,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님께서 혹시 빈맥과 부정맥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게 심장 박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 벗어날 때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부정맥의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아주 쉽게 하면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부정맥이에요. 빈맥, 지금 말씀드린 빈맥은 바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저 빈맥의 종류에도 심방세동도 저기에 들어가요. 또 심실빈맥도 들어가고 심방빈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부정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입니다. 따라서 빈맥과 부정맥은 부정맥 중에 일부가 빈맥이다. 그 빈맥 중에 일부는 또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심장이 계속 불규칙하게 뛰고 깨어있는 순간 중 자주 소리가 나게 들릴 정도로 좀 식은땀도 나시나 봐요.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거 심방세동 관련 증상일 수 있는지 고혈압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심방세동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70~80%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고혈압이 사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그다음에 식은땀도 나고 막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심방세동일까요 했는데 모릅니다. 아, 이건 알 수 없다. 증상을 네네. 가지고 네네. 증상 가지고 병을 짐작하는 추론하는 거 불가능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중에서 30%는 증상 자체가 없어요. 네. 70%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심방세동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다른 부정맥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부정맥이 없이 불안증만 가지고선도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는 본인이 뭐 맥박을 잡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증상은 부정맥의 증상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심방세동이냐 아니냐는 모릅니다. 저거는 진찰 하셔야 돼요. 심전도 해보고 심전도에서 안 나오면 장기 심전도 이벤트 기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믿음으로님께서는 지금 다이크로제정 그리고 네. 스피락톤정, 카나부정, 테놀빈정 먹고 있다가 테놀빈을 빼고 딜라트렌 추가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이거 빼고 드셔도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이크로짓하고 스피락톤이 두 가지가 다 이뇨제 계통이거든요. 이거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또 심장의 부담도 줄여주는 약이에요. 근데 카나부도 120mg이면 굉장히 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혈압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도 또 테놀민까지 추가했다는 거는 혈압 조절이 원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놀민을 드시다가 테놀민을 빼고 딜라트렌 SR을 썼다는 거는 테놀민 가지고서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약을 좀 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약이 꼭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연관관계는 사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걸 빼고 먹어도 되느냐 그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 선생님 처방하신 선생님이 아마 틀림없이 저걸 사용했을 때는 특별하게 혈압 조절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약을 조절했던 것 같은데 빼더라도 저게 불편하면 꼭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나 저 이 약 갔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 책이 지금 네. 어저께 인쇄소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인쇄소에서 나오면 이게 교보문고나 이런 그 인터넷 서점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게 한 1~2주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구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밀레 서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네, 하나의 플랫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뭐 흔히들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네, 한 1, 2주 되면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화신님 질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MRA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관찰 검사를 해보면 혹시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MRA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권하지는 네. 않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요. 벌써 MRA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에서 뇌졸중이 생기냐 마냐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길 수 있느냐, 앞으로 생길 것이냐 아니냐를 MRA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MRA는 거는 생기게 되면은 생긴 후에는 알 수 있지만 지금 오늘 검사에서 MRA에서 혈전이 없다. 그래서 내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안 생긴다? 천만의 말씀. 이건 몰라요. 그래서 심방세동에서 그 뇌졸중의 예방이라는 거는요. 이미 의학자들이 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챗 베스크 스코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령 연세가 75세 이상이면 2점, 혈압이 있으면 1점, 당뇨가 있으면 1점, 65세 이상이면 1점, 뭐 혈관 질환이 있으면 1점.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서 2점 이상인 분에서는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항응고제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전 세계적인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겁니다.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의 예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MRA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네. 현님께서 답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주시고, 또, 크리즘님께서 교보문고에 직접 방문해서 책 읽어보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필독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예.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심방세동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 주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따끈따끈한 의학신간 네. 심방세동 백문 백답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출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